조선시대 장수였던 강홍립은 왜 비운의 장수가 되었나, 이런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광해군은 상당히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내부적으로는 정치가 안정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고, 또 임진왜란을 7년 동안이나 겪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명나라는 나날이 쇠퇴해가고, 새로 일어난 여진족 출신의 후금은 상당히 강성해서 그 기세가 등등합니다. 명나라와 후금은 서로 전쟁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광해군은 여러 가지가 불편합니다.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래서 강홍립을 부릅니다. 강홍립은 참판이었는데 이러한 국제정세를 설명을 하고 네가 임무를 충실하게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명을 합니다. 그러나 강홍립은 그 당시에 3번씩이나 사양을 합니다. 제가 그 책임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광해는 강력하게 권고를 합니다. 네가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이 상황에서 조선이 살아남으려면, 조선이 편하게 지내려면 네가 가서 이런 일을 맡아줘야 되겠다, 이렇게 밀명을 내렸습니다. 결국은 강홍립은 도원수라는 직책을 가지고 명나라를 도우러 참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홍립은 장수라기보다는 문관 출신입니다. 다만 병법에 능하고 또 변방에서 근무를 한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광해군은 발탁을 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강사상은 우의정을 지냈고 아버지 강신이라는 사람은 우찬성을 지냈습니다. 명문 가문에서 태어났고, 또 참판이라고 하는 그 벼슬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봤을 때 여러 가지로 좋은데, 편안하고 좋은 자리인데, 광해군의 밀명에 의해서 부득이 명나라 원병에 참여를 해서 후금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광해군은 왜 그때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실리 외교를 하려고 노력했는가, 그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광해군은 분석을 했을 것입니다. 명나라는 자꾸 쪼그라들고 망하는 것이 멀지 않았다고 느껴졌을 것이고, 후금은 강성해서 명나라와 전쟁에서 이길지 모른다. 그러면 어느 편을 들어야 되는가? 명분과 실리 속에서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고, 결국은 강홍립을 시켜서 그 실리 외교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보여집니다. 왕명에 따라서 강홍립은 전장에 참여를 해가지고 적당히 싸우는 척 하다가 1619년 3월에 투항을 했어요. 그리고서 조선은 명나라와의 명분 때문에 전장에 참여를 했지만 원래부터 후금에게 적대감은 없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당시 평양감사던 박엽이라는 사람은 강홍립이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가족들을 모두 하옥시키고, 또 조정 대신들은 벌떼처럼 일어나서 명나라를 배반하고 투항한 강홍립을 역적으로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주청을 하게 됩니다. 그 가족들은 감옥에 있었는데 광해는 가족들을 데려다가 물품을 하사하고 편히 지낼 수 있도록 조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명나라에는 명분을 살리고 후금에게는 거짓 항복을 해서 그들과의 관계를 좋게 하려고 했습니다. 광해군이 책략에 따라서 강홍립은 비밀리에 후금의 정보를 조선 조정에 보내서 광해군은 당시 그 국제정세를 제대로 파악하고 여기에 대처하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나온 유명한 고사성어가 광해군이 관형향배입니다. 형세를 봐서 방향을 결정합니다. 광해군의 실리 외교는 그 당시 일본과의 그 외교에서도 드러납니다. 1609년에 일본과 송사약조를 체결하고 임진왜란 후에 중단되었던 대일 외교를 재개를 했습니다. 1617년에는 오윤겸을 회답사로 일본에 파견하기도 했고, 임진왜란 이후에 악화되었던 일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전쟁의 위험을 방지했다고 합니다. 결국 1623년에
인조 반정이 일어나서 이제 서인들이 정권을 잡게 되자 인조와 서인들은 명나라에 군량 60만 석을 보내고 노골적으로 후금을 배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후금에서는 누르하체가 죽고 아들 그 태종 홍타시가 즉위를 하자 조선을 침략하기에 이릅니다. 1차 침략을 정묘호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후금에서 쳐들어오자 인조는 다른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강화도로 피난을 가고 세자는 전주로 내려가게 됩니다. 강홍립도 이 침략군에 소속이 되어가지고 내려왔지만은 강화 협상을 하는데 참여를 해가지고 형제의 나라로 한다는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 조약을 맺은 후에 후금은 인질로 잡고 있던 강홍립과 박난영을 돌려보냈습니다. 강홍립이 돌아오자 조선 조정은 강홍립은 나라를 배신하고 항복한 역적이다라고 하여 죄를 줄 것을 주청을 합니다. 인조는 처벌을 하지 않고 벼슬만 그만두게 했어요. 그 무렵에 강홍립은 이미 병이 들어 돌아온 지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인조는 강홍립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관직을 회복시키고 장례비를 하사하라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당시 조정 대신들은 부당하다고 상소를 올려서 결국 인조도 지시했던 일들을 모두 거둬들이게 됩니다. 그 후에 조선 조정은 친명 배금 정책을 하다가 보니까 제2차의 난인 병자호란을 맞게 됩니다. 인조가 함전도에서 홍타시에게 무릎을 꿇는 항복을 하는 치욕을 겪었지만 그보다 더 가슴 아픈 사건은 수많은 조선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많이 끌려갔다고 그래요. 역사는 수십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 다만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항복을 하고 왕자가 인질로 가게 되고 거기에 많은 조선 여인들이 끌려갔다. 이 비극은 조선 역사에서 두고두고 아픈 역사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끌려갔던 여성들이 돌아왔을 때 뭐라고 부르냐? 환향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 환향녀, 그러니까 고향에 돌아온 여자라는 뜻으로 환향녀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혼을 요구한다든지 천대를 한다든지 멸시를 한다든지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서 많은 여성들이 많은 백성들이 그런 고초를 겪고 돌아왔지만 그 당시 조선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조는 서대문 홍제천에 목욕을 하면 그 죄를 묻지 않겠노라. 환향녀의 정조를 거론하는 자는 엄벌에 처하겠다. 뭐 이런 교지를 내렸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혼을 자꾸 하니까 이혼만은 하지 말고 차라리 처분을 두라. 이러는 지침도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끌려가서 아이를 가진 여인들이 낳은 자식들을 포로 자식이라고 불렀다고 그러죠. 환향녀는 오늘날에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은 바람난 여자, 몸 파는 여자를 가리켜 환향년이다 이렇게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역사가 가정은 없지만 이런 비극적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만약 광해군이 실각하지 않았다면 병자호란 같은 치욕적인 비극은 이 땅에 없었을 것이고 백성들의 고통도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광해군이 실각하지 않았다면 강홍립은 전쟁을 막은 신하라는 공로를 인정받아서 높은 벼슬에 올랐을 텐데 불행히도 그는 관작도 회복하지 못하고 죽어서도 나라에 충성한 장수로 평가가 받지 못하는 그런 신하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역사 공부를 하면서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중국의 한족들은 자기 민족 이외의 사람들을 오랑캐라고 불렀습니다. 한족들이 북쪽에 있는 돌궐이나 몽골족 이런 사람들은 북흉노라고 그랬고요. 남쪽에는 남선호라고 그랬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불렀느냐? 한족들이 동이족이라고 불렀어요. 동쪽의 오랑캐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한족 이외의 사람들을 오랑캐라고 불러요. 우리 입장에서는 역사서에도 거진족이 세운 후금이라든지 청나라도 우리는 오랑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역사서에는 지금도 정묘호란, 오랑캐 호자를 써서 정묘호란, 병자호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작 한족들로부터는 오랑캐로 취급을 당하면서 한족 아닌 다른 민족을 우리가 오랑캐라고 부른다. 그 좀 약간 좀 기분이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강홍립은 왜 비운의 장수가 되었는가,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살펴봤습니다.